빈손으로 시집 온 주제에 무슨 외정조부야? 어디서 또 거짓말이니? 여보, 효도하는 셈 치고 어머니 좀 드리면 어디가 덧나?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섰던 그 봄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2년간 새벽마다 끓인 된장국이 한겨울 곱은 손으로 돌린 신문 배달이 모두 비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평당 1억 원짜리 대저택에 문을 열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뒤늦게 울부짖는 남편.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마지막 서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사실 몇 년 전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이에요. 차 한 잔 따뜻하게 내려놓으시고 제 옆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더더욱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윤혜경. 올해로 58살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는 어느덧 32년이 흘렀고 수다의 아들 하나, 그렇게 단촐하게 살아왔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제가 시집가던 해 봄에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3년 뒤에 따라가셨거든요. 그때 제 나이 겨우 29. 친정이라고 부를 곳도 명절에 친정 가는 길에 들고 갈 과일 박스 살 곳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새댁이었어요. 친정엄마 손맛이 그리워 김치 한 조각에도 눈물이 핑 돌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시집을 제 친정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아니, 친정보다 더 잘하려고 발버둥 쳤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님, 구분께 잘 보이려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이른 봄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부엌마루에 맨발로 내려서면 시린 발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려면 멸치머리 똥을 일일이 따고 다시마를 우려내고 시래기는 전날 밤부터 불려놔야 했거든요. 된장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담그신 3년 묵은 재래식 된장만 고집하셨고 마늘은 꼭 통마늘을 사다가 제가 직접 까서 다져야 했어요. 다진 마늘은 비린내가 난다며 한 숟갈도 입에 안 대셨거든요. 남편 박정우 씨는요, 사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효자형 남자였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입을 다물었어요. 시누이 둘이 시도 때도 없이 친정에 와서 밥상을 받고 김치를 한 통씩 싸들고 가도 저는 그저 웃으며 언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인사했죠. 큰 시누이 박정숙은 결혼하고도 한 달에 2-3번씩 친정에 와서 반찬을 챙겨갔고 작은 시누이 박정민은 아예 자기 아이들 김장철 김치까지 저한테 떠맡겼어요. 100포기씩 담그려면 군말 한 번 못했답니다.
여보, 당신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시잖아. 옛날 분이라.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지. 친정엄마 일찍 보낸 내가 시어머니라도 오래오래 모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때 그 말은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리워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그치고 구박하셔도 그게 다 정 때문이라고. 친엄마가 딸 혼내듯 그러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밤이면 백엔릿이 축축해지도록 울다가도 아침이면 다시 웃는 얼굴로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고 밥상을 차렸어요.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 오래된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둔 돈에 대출을 더해 겨우 마련한 신혼집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어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한 푼도 안 가져왔다고요. 사실 가져올 게 있어야 가져오죠. 친정 부모님 병원비로 쓰고 나니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 입은 한복도 친정 외숙모가 빌려주신 거였고 예단이라 해봐야 시어머니 한복 한 벌, 시누이들 스카프 2장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제가 식당에서 6개월간 설거지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한 거였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정우가 어디 가서 빠지는 게 있다고. 빈손으로 시집온 며느리한테 평생 발목 잡혀 살게 생겼으니 원. 옆집 순자네 며느리는 친정에서 아파트 한 채를 해왔다는데 우리 집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꼭이요.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새벽에는 식물 배달까지 했어요. 아들 정훈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보험 영업까지 뛰었으니까요. 한겨울 영하 15도의 추위에 손이 골마 자전거 핸들을 잡기도 힘든 새벽에 신문 200부를 돌리고 와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 환갑 때 금반지 한돈을 해드렸고 칠순 때는 시누이들과 돈을 모아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죠. 물론 비용의 절반은 제가 댔어요. 시누이들이 형편이 어렵다며 슬쩍 빠졌거든요. 봄이면 시어머니 모시고 벚꽃 구경도 가고 여름이면 시원한 콩국수 말아드리고 가을이면 단감 박스채 사다 깎아드리고 겨울이면 두꺼운 내복부터 챙겨드렸어요. 한방 보약은 1년에 2번, 봄, 가을로 꼬박꼬박 지어드렸고 무릎이 안 좋다 하시면 그날로 한의원에 모시고 갔답니다. 3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하루도 며느리 노릇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정성이라는 게 다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친정 없는 빈손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친척들 모임에서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졌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막 흩날리기 시작하던 4월 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고 받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부엌 창문으로 들이친 봄바람에 실려온 벚꽃잎 한 장이 마치 운명의 편지처럼
제 발치에 살포시 떨어졌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벚꽃잎이 발치에 떨어지던 그 4월의 오후, 제가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날따라 부엌에는 멸치 다시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윤혜경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 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저한테 무슨 일로? 제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여사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혜경 여사님의 외종조부 되시는 분에 관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이라도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종조부라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친정 식구라고는 저 하나뿐이라고 평생 알고 살아왔거든요. 친정 엄마가 외동딸이셨고 외할아버지께서도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외종조부라니 그게 누구신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저기 변호사님, 제가 친정에 아무도 안 계신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요. 무슨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사님. 제가 모든 호적과 가족관계를 다 확인하고 연락드린 거라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멸치다시가 보글보글 끓어 넘치는 줄도 모르고요. 그때 마침 시장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멸치가 다 타고 있잖아.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 전화를 받느라. 누구 전화길래 사람이 넋이 나가? 또 그 친정 쪽이라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야? 네, 그럴 줄 알았다. 빈손으로 시집 온 것도 모자라서 친정 쪽 거지 친척들까지 떠안기려고. 그 말씀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변호사 전화 얘기를 꺼냈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워낙 의심이 많으셔서 좋은 일도 나쁘게 비틀어 들으시는 분이셨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보험 상담 전화였어요. 제가 다시 국 끓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이지? 너 요즘 뭔가 수상해. 32년을 같이 살았으니 내가 내 표정만 봐도 다 안다. 또 무슨 일 벌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저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채 며칠을 꺼내 다시를 다시 우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변호사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외종조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왜 나를 찾으셨을까? 혹시 빚이라도 떠안기시려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변호사 전화 얘기를 꺼냈어요. 안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이에요. 여보, 사실은 오늘 낮에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외종조부 되시는 분이 계셨다는데 내일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외종조부? 당신 친정에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거든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가봐.
가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 혹시 모르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다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 괜히 또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는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날이었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 짧은 길이 천리 길처럼 느껴졌어요.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은 으리으리한 빌딩 안에 있었어요. 3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쿵쾅쿵쾅 어찌나 뛰던지요. 변호사님께서는 저를 맞이하시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답니다. 여사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사님의 외정조부 되시는 김태식 회장님께서 지난달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여사님께 상속하신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언장이라니, 유산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그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왜 저에게 유산을?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봄볕은 따사로웠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들고 나온 서류 봉투는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거웠답니다. 외종조부 김태식 회장님, 평생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분이 어째서 저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는지 그날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여사님, 김태식 회장님께서는 슬하에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20년 전에 먼저 가셨고요. 평생 혈혈단신으로 서만 일구며 사셨는데 말년에 가족을 수소문하시다가 여사님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고?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사람을 시켜 여사님을 조용히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시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오셨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지요. 유언장에 직접 쓰신 글이 있습니다. 내 누이의 외동딸이 낳은 단 하나뿐인 혈육. 윤혜경. 평생 친정 없는 서름 속에 살아온 그 아이에게 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남긴다. 이렇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 저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셨다니. 평생 외롭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멀리서나마 저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한강다리 위에서 서성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박정숙, 작은 시누이 박정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답니다. 식탁 위에는 차 한 잔도 놓여 있지 않았고 세 사람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동창 모임은 무슨 동창 모임이야? 옆집 미숙 엄마가 너 강남 가는 거 봤다더라. 강남에는 무슨 일로 갔어? 어머니, 그건... 옳게,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요즘 표정도 이상하고
전화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해봐.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우리 오빠 두고 바람피는 거면 가만 안 둬, 진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32년을 한결같이 시댁만 바라보고 살아온 며느리한테 바람이라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답니다. 어머니, 형님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저도 오늘 알게 된 일인데 외정조부 되시는 분이 계셨다고. 외정조부? 빈손으로 시집온 주제에 외정조부는 무슨 외정조부야? 너 또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니? 친정에 아무것도 없다고 32년 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잖아. 아유 어머니, 올케 저거 또 시작이네. 우리 친정 와서 호의호식 하더니 이제 와서 친정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 봐. 어머니가 평생 빈손 며느리라고 하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 외정조부면 돈이라도 좀 남겨두셨대? 설마 우리 올케한테 유산이라도? 푸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저를 몰아세우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듯 답답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 하고 침묵하면 수상하다 하고 32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저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똑딱이들아, 윤혜경,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빈손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빈손이야. 무슨 외정조부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가서 저녁상이나 차려. 오늘 시누이들 다 모였는데 어디서 감히 늦게 들어와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어? 저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저녁상을 차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마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어찌나 뜨겁던지 물을 썰던 칼끝이 자꾸만 흔들렸답니다.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저를 비웃는 말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날 밤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제 작은 비밀 하나가 들통난 것을 빌미 삼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만을 쏟아내듯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답니다. 며느리가 친정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어디서 사기꾼 같은 변호사를 만나고 다닌다.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내셨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두부 진열대 앞에서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저 집 며느리 말이야. 32년을 거짓말로 살았다며? 친정 없다더니 외정조부가 어쩌고 저쩌고. 김복순 여사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다는데 말이야. 빈손으로 시집와서 호강은 다 하고. 저는 두부를 살 정신도 없이 그대로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빗방울이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이 다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그 수많은 된장국이 한겨울 신문 배달하며 곱은 손으로 모은 돈으로 사다 드린 그 보약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또 한바탕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그리고 평소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던
시동생 박정호까지 와 있었답니다. 저는 현관에서 우산을 접으며 그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어요. 누님, 형수님 진짜 유산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떨어질까요? 야, 너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외부에서 받은 유산은 시댁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어차피 거짓말일 거야. 빈손 며느리한테 무슨 유산이 있겠어?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정말로 유산이 들어오면 그건 다 우리 정우돈이지. 부부 재산이 어디 따로 있어? 우리가 32년을 데리고 살아준 값을 받아야지. 정혼시켜서 다 빼앗을 거니까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 바닥에 고이는 줄도 모르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모의를 하고 있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안방문은 꼭 닫고 작은 목소리로요. 여보, 오늘 낮에 어머님이 시누이들이랑 시동생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유산을 받으면 그걸 다 빼앗을 거라고. 당신 시켜서요. 여보, 그게 어머니께서 워낙 자식 사랑이 깊으시잖아. 우리 형제들 다 어려운 거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제 외정조부께서 저한테 남겨주신 돈이에요. 시댁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혜경아,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께서 좀 가져다 쓰신다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32년 모셨으면 앞으로도 모셔야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3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 있다니. 제 편이라고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울었어요. 빗물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는데 그게 다 제 눈물 때문인지 빗물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화장대 앞에 앉으셔서 거울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떼셨답니다. 혜경아, 너 그 유산 말이다. 변호사한테 가서 정우 명의로 다 바꿔놔라. 어차피 부부 재산 아니냐. 너 혼자 가지고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 걱정돼서 그런다. 어머니, 그건 제 외종조부께서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거니? 32년을 데리고 살아준 은혜도 모르고?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게 다 시집 거야. 내 것이 어딨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생을 바쳐 모셔온 시어머니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를 돈 뜯어낼 도구로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32년간에 품어왔던 며느리로서의 정성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답니다. 32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을 잡아주지 않은 사람.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새벽 4시의 도시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32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윤혜경은 오늘 밤 죽었다고. 이제부터는 윤혜경, 오롯한 한 인간으로서 외정조부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지키고 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께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드렸어요. 다만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제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또 한 차례 가시돋친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너 어제 내가 한 말 들었지? 오늘 당장 변호사 만나서 정우 명의로 다 바꿔. 알았어? 네, 어머니. 오늘 변호사님 만나러 갈 거예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리 잡았는지 꿈에도 모르신 채로 말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어깨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똑바로 든 윤혜경의 모습이요. 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그날 변호사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유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까지요. 여사님,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태식 회장님의 유산은 법적으로 100% 여사님의 단독 상속분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명백한 특유재산이지요. 남편분이라 하더라도 여사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사님, 제가 회장님께 생전에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여사님께 어떤 어려움도 없으시도록 끝까지 돕겠다고요. 우선 회장님께서 남기신 자산의 전모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변호사님께서 두툼한 서류 파일을 펼쳐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외정조부 김태식 회장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답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다는 강남의 최고급 타운하우스 한 채. 회장님께서 평생 일군 중견건설 회사의 지분 70%, 강남과 용산에 있는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200억 원이 넘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다 제 거란 말씀이세요? 네, 여사님.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여사님께 상속됩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혈육, 윤혜경이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의 빚을 내 모든 것으로 갚는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외정조부께서 멀리서나마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그날따라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평생 친정 없는 서름 속에 살아온 저에게 하늘이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묶어
시댁 식구들이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도록 한다. 둘째, 평당 1억 원짜리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셋째, 한 달 뒤 시댁 식구들을 모두 그 타운하우스로 초대하여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넷째,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제시한다. 여사님, 이혼 결심까지 정말 단단히 하신 거지요? 회장님 유산의 어떤 부분도 남편분께 분할되지 않도록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32년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께 거짓보고를 드렸어요. 변호사가 명의 변경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마뜩잖아 하시면서도 일단은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날부터 한 달간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죠. 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한 달이 흘러 드디어 그날이 밝았어요.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답니다. 명목은 외종조부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한껏 들떠 계셨어요. 드디어 며느리 재산을 손에 넣는 날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혜경아, 오늘 어디로 가는 거랬지? 변호사 사무실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외정조부께서 남기신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가시면 돼요. 제가 차를 불러뒀어요. 집이라니? 무슨 집? 평생 빈손이었던 양반이 무슨 집까지 남겼대? 저는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곧 도착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누어 탔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어리둥절해 하시면서도 짐짓 위험을 차리려 애쓰셨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어요. 변두리 동네를 벗어나 한강을 건너고 강남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 한복판 평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최고급 타운하우스 단지였어요. 입구에는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차단기를 올렸고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가장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언니, 여기 어디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체벌들 사는 동네 아니야? 형수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곳 맞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저택 정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집사 김 실장님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손님들 모실 준비는 모두 끝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모두 응접실로 안내해 주세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만 들고 있던 손가방을 떨어뜨리셨어요.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고요. 응접실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아가 반짝이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발끝에 닿는 카펫은 폭신폭신하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혜경아, 이게 다 뭐니? 이 집이 누구 집이야?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외종조부 김태식 회장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지요. 평당 1억 원이 넘는다는 타운하우스 들어보셨어요? 바로 여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자, 오늘 가족회의를 위해서 외정조부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을 가져왔어요. 모두 잘 들어보세요. 이 타운하우스 한 채 시가 200억 원, 강남과 용산의 상가 건물 3채, 시가 도합 350억 원, 중견건설회사 지분 70%, 평가액 400억 원, 그리고 현금성 자산 200억 원, 모두 합쳐서 약 1150억 원이 유산입니다. 1150억? 올케가? 언니, 우리 올케 맞아? 진짜로? 혜경아, 우리 며느리,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이리 와, 어머니 손 좀 잡아보자. 이 어미가 그동안... 어머니, 잠시만요. 아직 제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봉투에서 천천히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꺼냈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여보, 32년이었어요. 제가 친정 없는 빈손 며느리라며 멸시당할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제 유산을 빼앗으려 하실 때도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지요. 부부 재산 운운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 도장만 받으면 끝나요. 혜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늦었어요, 여보. 3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셨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외정조부께서 저를 멀리서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그 세월을 정작 곁에 있던 당신은 모르셨잖아요. 응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5월의 햇살만이 저의 결연한 표정 위에 따뜻해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응접실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분이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으시는데 저는 가슴이 묘하게 시리면서도 한편으론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혜경아,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서 우리 효부를 몰라봤어. 평생 너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미친년이었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응? 옳게. 아니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친정 와서 김치 가져가고 반찬 가져가고 다 갚을게요. 진짜 다 갚을게요.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김장 100포기씩 떠넘긴 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한 거 다 사과할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응?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들 말만 듣고 형수님 험담에 같이 끼어들었던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매달리는데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 광경을 32년 전 신혼 때 윤혜경이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황송하다며 같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윤혜경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어머님, 형님들, 그리고 서방님 모두 일어나세요. 보기에 좋지 않아요. 혜경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니. 32년을 같이 살아온 가족. 가족끼리 좀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 1150억 중에서 한 50억만, 아니 30억만이라도 이 어미한테 떼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평생 너 받들어 모시고 살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형님, 우리도 형제잖아요. 10억씩만이라도. 저는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더니 결국은 또 돈 얘기였답니다. 32년간 저를 빈손 며느리라 멸시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며느리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떼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들으세요. 이 1150억은 외정조부 김태식 회장님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그분께서 저에게 남기신 이유는 단 하나. 평생 친정 없는 서름 속에 살아온 저를 안쓰러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서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어머니세요. 빈손 며느리라고 32년간 멸시하신 어머니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나눠달라고요? 그건... 형님들, 32년간 친정 와서 가져가신 김치, 반찬, 용돈 다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형님들은 오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정숙과 박정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혜경아, 다른 건 다 포기할게. 어머니랑 누나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줘도 돼. 그런데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정훈이 생각해서라도, 응? 32년을 같이 살아온 정인데. 여보, 정훈이는 이미 다 큰 어른이에요. 작년에 결혼해서 자기 살림 차렸잖아요? 그리고 정훈이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정훈이도 엄마 결정을 존중한대요. 혜경아, 여보, 제발. 여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32년을 함께 살아도 정작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멸시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셨다면 저는 평생 당신 곁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단 한 번도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시누이들은 허둥지둥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고 시동생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접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구급차에 실려 가시면서도 제 손을 놓지 못하셨어요. 혜경아, 어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다만 이것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예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 집을 전전하시게 되었는데 평소 친정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시누이들이 정작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는 서로 미루기 바빴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작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의절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이혼 후 회사도 그만두고 한참을 폐인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고 쓸쓸한 말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씁쓸하셨나요? 사실은 저도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보냈답니다. 평당 1억 원짜리 타운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많이도 울었어요.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이, 흥미감보다는 외로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외종조부 김태직 회장님 영정 앞에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고 회장님께서 일군 회사의 경영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강민호 변호사님과 회장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든든한 분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재산의 일부로 형편이 어려운 며느리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답니다. 이름은 해경의 봄이에요. 친정 없는 서름 속에 사는 며느리들,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며느리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지요. 아들 정훈이는 며느리와 함께 자주 저를 찾아와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요, 어찌나 살갑게 저를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 시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김치도 같이 담그고, 같이 안 담그고 싶으면 안 담그고,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도 같이 들러서 사돈 어른께 인사도 드리고 와요.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마다 제가 직접 과일 박스를 하나씩 사서 손에 들려 보낸답니다. 수진아, 이거 친정 어머님께 갖다 드리거라. 너 친정 잘 챙기는 게 우리 집안 복이야.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아니다, 얘야. 며느리는 도구가 아니야. 한 인간이고 한 집안의 귀한 딸이지. 내가 평생 못 받았던 그 대접을 너에게는 꼭 해주고 싶었단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친정에서 빈손으로 왔든 가득 채워왔든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빈손이라며 멸시하셨던 시어머니는 결국 가장 외로운 노년을 맞으셨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부디 모든 어머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둘째, 참고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32년을 참았어요. 그 세월 동안 제 마음은 골고 또 골맞답니다. 만약 외종조부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그렇게 멸시당하며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새벽에 일어나 끓이신 그 된장국, 한결 곱은 손으로 담그신 그 김장김치, 자식들 보약 한 찹이라도 더 지어주려고 아끼신 그 푼돈, 그 모든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외종조부께서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성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주고 계실 거랍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요. 인생의 사계절도 그렇게 흘러가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가장 따뜻한 가을을 보내고 있어요. 외종조부께서 선물해 주신 이 큰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함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며느리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에요. 제 손에는 외종조부의 사랑이, 아들 내외의 정이, 그리고 저 자신을 지켜낸 용기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무릎이 시린 날에는 따뜻한 찜질 한 번 더 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요. 자식들이 너무 멀리 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가까이 있다고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내도, 남편도 그 모든 이름표를 다 떼고 나면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나만 남는답니다. 그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